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아라뱃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저는 잘 알죠. 왜 잘 아느냐. 아라뱃길의 유일한 효용이라고 할 수 있는 아라뱃길의 이른바 둔치에 해당하는 그 자전거 도로, 제가 자전거로 자주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아라뱃길은 운하로서의 기능은 상실한 지가 오래입니다. 배 다니는 거 볼 수가 없어요. 왜 아라뱃길이 이토록 그 들인 비용 2조 원이나 들였습니다. 그런데 배 한 척 안 다니는 그런 유령 운하로 변했느냐.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죠. 아라뱃길 차로는요 20분이면 갑니다. 그러나 배로는 선적이나 하역 절차까지 고려하면 3시간이 걸려요. 상식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을 수 없는 곳에 운하를 만들었던 겁니다. 이명박 정부가 2조 원을 투입하는, 그리고 그 이명박과 김문수가 그리고 거기에 오세훈까지 합세해서 만들었던 아라뱃길 운하의 경제성, 그것이 있다고 무슨 연구원에서 냈던 근거는 무엇이었느냐. 국내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배를 경인 운하에 투입한다는 가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강과 바다 겸용선, 그게 바로 그겁니다. 강과 바다는 근본적으로 같은 물이지만 배가 다닐 수 있는 환경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강에 다니는 배는 밑이 좀 팽팽한 평저선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바다에 다니는 배는 첨저선 해가지고 밑이 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시던 희한한 배를 만들어서 강과 바다에 겸용할 수 있게 해서 4,000톤급 배가 바다에서 바로 운하로 들어와가지고 서울까지 올 수 있다는 이런 희한한 가정을 해서 경제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런 배 만들어지지도 않았고요. 만들 생각도 없는 비현실적인 가정이었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내 해운사 가운데 유일하게 아라뱃길 전용 화물선을 운영하던 한진해운 누적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올해 1월 사업 접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그리고 김문수, 오세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연간 3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 26,000명을 고용 유발하겠다는 그런 약속, 허황된 약속으로 날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요, 이명박 또 꼼수를 부렸어요. 정부가 하지 않고 수공에다가, 수자원공사에다 떠넘겼습니다. 수자원공사가 경인운하 사업에 투입했던 2조 3천억 원 대부분 빚으로 조달했습니다. 4대강 사업 빚 8조 원처럼 경인운하 관련 빚도 정부 재정으로 해결해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국책사업의 부실이 결국은 세금 부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수자원공사는 그 빚을 국민 세금으로 해달라고 호소하기 전에 이 엉터리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래서 그 책임 소재가 어디 있는지부터 철저하게 물은 뒤에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듣보잡배, 바다와 강을 동시에 다니는 4,000톤급 배 어디로 갔습니까? 이명박과 김문수와 오세훈의 대갈통 안에 있습니까? 오늘 한겨레신문 박순빈 논설위원의 칼럼을 인용해드렸습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새누리당이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지지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730 재보궐선거 치러집니다. 그러나 거기에 못지않게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김한길 두 공동대표는 삽질에 삽질을 거듭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나왔느냐? 한국일보가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서울 동작을 나경원이 무려 51.9%를 얻어서 1위를 차지했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동민 후보는 22.3%, 정의당의 노회찬 후보 14.1%가 나왔다고 합니다. 양자 대결을 붙여봐도요. 나경원 후보 전부 50% 이상을 얻어서 이기는 걸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가 나선 순천 곡성, 이곳은요. 이정현 후보가 30.5%를 얻었답니다.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의 서가번 후보 42.4%는 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50대 이상에서는 이정현 후보가 44.0%를 얻어서 37.1%를 얻은 서가번 후보를 앞섰다고 합니다. 또한 이정현 후보 본인의 고향인 곡성에서는 무려 64.7%의 높은 지지를 얻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건 전적으로 이번 공천 주도했던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의 책임인 겁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서울 동작을 그리고 순천 곡성 지역 유권자 501명과 502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임의 걸기 방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유선전화이기 때문에 신뢰도 약간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삽질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작을 앞으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노회찬이 지지율을 올려서 진보정당 단일화부터 하고 그 다음에 야권 단일화를 하는 수순을 밟으면 베스트가 되리라고 봅니다. 결국은 자유대 행사, 기념행사에 당당히 참석했던 나경원을 물리치고 야권 단일 후보가 저는 당선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쉬운 길도 어렵게 가기만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삽질에는 정말 신물이 납니다. 한겨레신문 오늘 권은희 씨 광주 전략공천 문제를 사설로 썼는데요. 이것도 지금 보수 언론들이 물어뜯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일보가 어제 비판을 하는 사설을 썼죠. 오늘은 중앙일보가 국민의 상식을 무시한 야당의 근원이 보상공천이라는 제목으로 역시 비판에 나섰습니다. 서울신문 역시 어떤 이유로도 부적절한 근원이 전략공천, 세계일보 근원이 공천 이해할 국민 몇이나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근원이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의 삽질공천 그리고 근원위의 출마는 서로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삽질공천의 하나로 권은희 씨가 광주에 전략공천된 이런 행동을 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수뇌부는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용판의 명백한 선거 개입을 다른 경찰들이 입을 맞춰서 경찰 조직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 그 덕분에 양심의 소리를 그대로 전한 권은희 전 수사과장이 그야말로 병신되는 이런 판결 결과만을 가지고 권은희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한겨레가 균형을 가지고 사설을 썼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은희 전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공천한 것은 여러모로 아쉬운 면이 있다. 권 씨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책임자였고 경찰의 축소 은폐를 폭로한 인물이다. 이 사건은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출마는 사건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것이다. 국정원 사건은 정쟁의 대상일 수 없다.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불법으로 동원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국기문란 사건이다. 현장 수사 책임자였던 권 씨는 실질적 진실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고 폭로한 권 씨의 청문회 증언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권은희 씨의 증언이 재판부에 의해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볼 때 입을 맞춘 권은희 씨 이외의 말하자면 2차적인 증언자들이 한결같이 김용판의 위압이 없었다고 증언한다고 한들 실질적인 수사 책임자였던 권은희 씨가 위압이 있었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는 권은희 씨의 증언이 더 설득력이 있다. 이건 누가 봐도 분명한 겁니다. 지난달 2심 재판부마저 김용판 씨 무죄를 선고하자 결국 권은희 씨 경찰에서 사직을 했습니다. 사직 1개월 만에 정치권에 진출한 권 씨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해야 할 일이 남았다는 것, 그리고 해야 한다는 것이 출마를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권은희 씨, 국회에 입성해서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하고 국정원 특검을 추진하는 도화선 구실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권 씨의 정치권 진출은 결과적으로 국헌문란 사건을 하나의 정치적 논쟁으로 객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불이익을 감수하고 진실을 밝히려 애쓴 권 씨의 노력과 진정성도 일부 훼손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처음부터 정치적 배후설을 주장하며 권 씨의 폭로를 야당 공천을 노린 돌출 행동이라고 매도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예측이 빗나가지 않았다며 의기양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국정원을 감싸는 데 진력해온 새누리당이 권 씨 공천을 비판할 자격조차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새정치연합이 권 씨를 호남이 아니라 수도권에 공천했다면 상황이 약간 달랐을 겁니다. 그나마 여야가 치열한 승부를 펼치는 수도권 선거를 통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심판을 꾀하는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천이 곧 당선인 호남에서는 그런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권은희 씨의 호남 공천은 오히려 출신지를 부각시키며 수도권 선거에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당내 일부의 반론 일리는 있습니다. 게다가 공천 가격도 석연치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경선과 전략 공천 사이를 오락가락하다가 막판 초입기에 몰리자 권은희 씨를 투입합니다. 무소속 출마 배수진을 친 천정배 전 의원의 공천 배제를 관철하는 카드로 권 씨를 활용한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마저 사고 있습니다. 공천과 선거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오롯이 안철수, 김한길 대표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권은희 씨의 광주 전략 공천, 그렇게 결정하기의 과정을 복귀해보면은 안철수, 김한길, 요즘 SNS에서는 병신수길이란 말이 나옵니다. 병신수길이 뭡니까? 숫자는 안철수의 숫자고 길자는 김한길의 길자입니다. 병신수길이라는 말이 왜 나도는지 안철수, 김한길 두 공동대표는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도권 선거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박근혜 정권의 심판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또다시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하는 이런 괴로움을 맞이할 겁니다. 그 심정 두 분 공동대표는 헤아려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곧 하늘이다. 우리 사람은 모두 골고루 잘 살 천부적인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났다. 신약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한번 정말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일본 놈한테 합방당하고 소위 한일 늑약이 맺어져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다 뺏겼어요. 동학 농민들을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녹두꽃이 떨어지며 청포장수 울고 간다.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훈 미디어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의 말이었습니다. 미완으로 끝난 동학 농민운동.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민주 시민의 꿈.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연글고 있습니다. 국민점TV에 접속하셔서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하심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네. 팟빵 게시판에, 생방송 게시판에 찌푼당님이 방금 국민TV 사용료 이체 신청했다라고 써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왕싸가지님이 팟빵 팟캐스트에도 게시판이 있는데요. 거기에 오바오빠님이 올린 글을 다시 옮겨주셨습니다. 오바오빠님 어떻게 썼느냐. 안녕하세요. 그동안 팟캐스트 방송을 듣다가 자본의 독립된 언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결심으로 조합원에 가입한 금속노조 상신 브레이크 지회장 정준효입니다. 제가 왜 어려운 결심을 했느냐고 하느냐 하면은 제 처지가 해고자 신분이라서 그렇습니다. 2010년 12월에 해고됐으니까 1300여일 동안 해고자 신세로 공장 밖에 쫓겨나 있었다고 합니다. 작은 힘이지만 자본과 권력에서 자유로운 언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여러 언론이 있지만 협동조합이라는 것과 작지만 내가 조합원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라고 써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 지회장 정준호님. 1300일 동안 해고자 생활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조합원에 가입해 주신 것 거듭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왜 조합원에 가입하고 저희들을 밀어주는지 그 마음 새기면서 좋은 방송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 청양군 목면의 밥빵면님, 조합원 가입해 주셨네요. 지난 시간에도 조합원 가입해 주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아직 출자금 납입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은데 출자금 납입을 통해서 영의 조합원에서 6의 조합원으로 거듭나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두 번째는 양건모 경향신문 논설위원, 이 양건모 기자하고 저하고 또 인연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향신문 제 후배이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인터넷 신문을 할 때 양건모 기자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거절당했죠. 양건모 기자 거절하기 잘했습니다. 제가 경영하는 인터넷 신문에 왔으면 망했으니까. 그러나 제가 왜 스카우트하러 갔겠습니까? 아주 후배지만 훌륭한 시각과 그리고 날카로운 취재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서 부탁을 했던 것인데요. 뭐 거절당했지만 지금도 쿨하게 양건모 기자의 필력을 존경하면서 그의 칼럼을 즐겨보고 있습니다. 오늘 경향신문에서 하느님도 그랬으면 비판해야 한다. 물론 안철수 공동대표의 이야기를 비판한 겁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는 730 재보선 전략공천 논란에 그런 잣대로 비판한다면 하느님인들 비판받지 않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하느님이라도 그랬으면 비판받아야 한다. 안 대표가 밝힌 것처럼 사적 고려 없이 원칙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최적 최강의 후보를 선출하는 공천 과정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야당의 지도력이라는 것은요, 과거와는 다릅니다. 여당은 자리라고 하는, 옛날처럼 돈을 주지는 못했지만은 자리라고 하는 그런 당근이라도 있습니다. 야당은 오로지 야당 대표의 지도력은 공정함, 그리고 사심없음, 불편부당함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정말 사적 고려가 없이 원칙에 따라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최적의 최강의 후보를 선출했다면 이런 일이 나왔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철수 공동대표가 아니라 하느님이라도 비판받아야 한다는 양건모 논설위원의 지적 새겨야 할 겁니다. 상잔의 포연이 자욱한 새정치연합의 재보선 공천 과정을 복귀하면 김한길 안철수 대표가 짠 각본의 실타래가 풀린다. 광주 광산을에 출마하려는 천정배 전 의원을 배제하고 광산을에 기동민 전 서울시 부시장을 서울 동작을로 옮기고 동작을에 금태섭 전 대변인을 수원의 안전지대에 배치하고
마지막으로 광산을에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영입하는 현란한 각본이다.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자신의 수원 공천을 거부한 금전 대변인의 진짜 선당 후사로 약간 티가 났지만 전체 공천은 애초 연출대로 개봉됐다. 개봉된 결과는 별로 혁신적이지도 정책적이지도 감동적이지도 않다. 그렇다고 최적, 최강의 후보들인지도 미지수다. 그렇습니다. 양금원 논술위원의 분석이 매우 그럴듯합니다. 천정배를 배제하기 위해서 광산을에는 권은희를 받고 동작을에 금태섭은 위험하니까 기동민을 박는 대신에 빼서 수원의 안전지도를 옮기고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결국은 금태섭이 안 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문제가 된 거죠. 기동민 전 부시장의 동작을 전략공천부터 실축이다. 아마도 천정배 배제와 권은희 영입, 동작을에서 오랜 기간 털을 닦으며 헌신해온 현직 지역위원장을 주저앉히는 것을 일거에 도모기 위해 기동민 카드를 뽑았을 게다. 의표를 찌르는 묘수였을지는 모르겠으나 원칙도 민주적 절차도 신의도 찾을 수 없는 최악의 전략이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접고 전략 공천을 선택했을 때는 그만한 명분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광산을에서 사무실까지 열고 선거운동을 하던 기전 부시장을 비밀작전하듯 동작을에 내리꽂았다. 합당한 절차와 논의는 무시됐다. 경선 실시를 하소연하는 현직 지역원장을 제압하기 위해 그의 23년 직위를 끌어와 전략 공천을 했다. 폐륜 공천과 낙하산 인물이라는 한방에 기전 부시장의 표 확장성으로 내세운 박원순은 빛이 바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어코 권은희 전 수사과장을 광산을에 전략 공천한 것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천정배 전 의원의 무소속 출마를 차단하고 공천 추태를 포장하기에는 최적의 인물이 있을 터입니다. 명분에서도 선거 전략으로도 하책입니다. 당장 그의 공천은 국정원 수사위압 의혹을 폭로한 정의로운 싸움의 진정성을 훼손합니다. 보수 결집을 불러서 전체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십상입니다. 문제는 권은희가 아니라 중요한 대목이다. 문제는 권은희가 아니라 권은희의 상징성을 개우 공천 파동의 방패막이로 활용하는 지도부의 비난하는 안목이다. 바로 그겁니다. 선당 후사란 게 지도부부터 없었던 셈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연차 게이트와 연루돼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을 사면폭군됐다는 이유로 경선에 포함시켜 결국 호남 지역에 공천했습니다. 거기가 바로 서가번 의원의 순천 곡성입니다. 순천 곡성에서 새누리당의 이정현, 박근혜의 신복인 이정현, 지금 이 모든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박근혜의 신복인 이정현이 순천 곡성에서 30% 이상의 지지도를 얻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새겨야 될 겁니다. 한 달 전에 구청장 선거에서 낙선한 인물을 같은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진시킵니다. 결국 걔 공천을 운운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새누리당은 어떻습니까? 역시 선거의 귀신입니다. 친박 실세가 밀어붙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 공천 취소했습니다. 전략 공천도 취소하면서 공천권을 당원에게 돌려드렸다고 새정치연합과 각을 세웁니다. 재보선을 앞두고 뻔히 쏙 보이는 이준석 혁신쇼도 펼칩니다. 선거의 실력은 고사하고 선거에 임하는 치열하면서도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강렬히 데자뷰되는 장면이 있다. 현 야권은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뒀다. 이어 7월 28일 미니총선으로 불린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졌다. 당시 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에 오만에 빠져 계파 싸움과 지분 다툼으로 공천을 망쳤다. 정권 심판론만을 재활용한 재보선에서 완패는 당연했다. 지방선거 승리를 제 실력 때문인 것으로 착각했다. 공천이 문제였다는 때늦은 한탄만 무성했다. 그 교훈을 망각해 2012년 질 수 없는 선거에서 연달아 패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물론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라든지 이런 이명박 정권의 선거 개입 징후는 여러 곳에서 포착됐습니다만은 민심의 흐름만 놓고 보면은 질려야 질 수 없는 선거들이었습니다. 거기에 패배한 것은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습니다만 더 큰 이유는 바로 야당, 그때 당시 민주당,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대표가 바뀌고 또 외부에서 유력하다는 안철수 대표까지 보강된 이 마당에서도 조금도 나아진 게 없어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자기 실력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 덕분에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겨우 패배를 면한 겁니다. 세월호 참사를 불러온 정부의 무능, 정치의 실패를 심판하는 선거 결과가 나오지 못하게 만든 것은 전적으로 야당 때문입니다. 지방선거 민심 오독은 박근혜 정부의 난맥과 퇴행을 계속시키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과반 이석까지 걸린 730 재보선은 책임 정치를 사실상 작동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재보선 끝나면 2016년 총선까지 선거 없습니다. 이번에도 야당의 무능 때문에 선거 민심이 오도될 경우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추인하는 무서운 결과를 낳을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야당이 워낙 개삽질을 해서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권의 이 무한 질주와 폭주 그리고 새누리당의 홍위병 노릇을 추인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된다면 그것은 박근혜 정권에게도 불행이고 우리 국민에게도 불행입니다. 그런 불행이 온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져야 되고 그리고 그 선두에 서 있는 안철수, 김한길 두 공동대표가 져야 될 겁니다. 김한길, 안철수 대표 패권 조조와 공천 지분을 위해서 묘수나 공략하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무덤에 침세를 받을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래요.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K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어제 TV 보면서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나 국정원 모두 KBL 방송인 YTN을 보고 사고 소식을 접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정원 김일성인지 김정일인지 죽은 것도 TV를 통해서 알았다는 뭐 그런 전력도 있긴 합니다만은 북한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그래 한 100발 양보해서 그러려니 하겠지만 국내에서 일어난 일을 국정원이나 청와대나 모두 YTN을 보고 알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오늘 한겨레신문과 그리고 한국일보가 각각 사설로 비판을 했는데요. 오죽했으면 동아일보가 청와대의 세월호 위기 대처 능력 창피하다라고까지 사설을 쓰겠습니까? 오늘 사설 쓴 것 중에서 그래도 동아일보 사설이 가장 강하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동아일보 요즘 진짜 사설 보면은 신문 같지도 않아서 내 해주기 싫지만은 세 사설 중에서 가장 청와대의 위기 대처 능력을 신랄하게 비판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를 TV 자막을 보고 알았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상황을 파악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뿐 무엇을 하는 곳이 아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기춘 비서실장도 청와대 어디에 있는지 모를 만큼 구중심처에서 전화나 서면으로만 비서진을 대하고 있었다. 동아일보의 사설 첫물에 묘사된 게 바로 대한민국 집권자인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의 실상입니다. 도무지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 비서실장도 몰라요. 결국 청와대 그 구중심처에서 전화나 서면만으로 비서진을 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어제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청와대 기간보고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4월 16일 목포 해양경찰청은 오전 8시 58분 세월호 침몰 사고를 접수했고 9시 10분부터 구조본부가 가동됩니다. 그런데도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9시 19분에야 방송뉴스 자막 속보를 통해 사고 사실을 알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오전 10시에 서면으로 첫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보고 지연의 1차적 책임은 해경에 있다지만 청와대의 상황 파악 능력과 보고 시스템도 문제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새누리당의 이재영 의원이 대한민국의 최고 국가기관들이 뉴스를 보고 이런 사태를 알았다는 게 창피하다라고까지 했겠습니까?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각각 11차례와 10차례 박 대통령에게 서면 및 유선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 30분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로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오후 5시 15분 중앙재해대책안전본부를 찾기까지 7시간 가깝게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아 야당 의원들의 의문을 샀다. 나라를 뒤흔든 대형 사고가 터졌는데 박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하루 종일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대통령이 거리를 두는 것인지 보좌진도 보고를 두려워할 만큼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권위적이었기 때문인지는 알 수가 없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비서동이 500m나 떨어져 있는 청와대 구조탓이 있을 것이다. 위기 상황 때는 국가정보원, 군, 경찰과 화상 교신 시스템을 갖춘 청와대의 지하 벙커에서 대통령이 직접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문제는 동아일보가 비판을 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좀 변명해 주는 듯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변명이나 어떤 실드를 친다 손 치더라도 무려 7시간 동안 급하게 올라가는 보고를 얼굴을 마주보고 보고할 수 없게 만들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실종은 정말 시대의 코미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법적으로 청와대는 재난재해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또다시 지난번 김장수 씨가 안보실장으로 있을 때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그럴지도 모르죠. 검사 출신이 아니랄까 봐서. 그러나 김장수 국가 대통령 안보실장 뭐 때문에 경질됐습니까? 똑같은 이야기 가지고 경질됐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라는 발언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고 경질된 겁니다. 재난이든 안보 상황에서든 위기는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일입니다. 상황을 모르는데 뭘 할 수 있겠냐라는 무책임한 자세로는 향후 세월호 참사 같은 위기가 또 닥쳐도 지금처럼 대처하기 뻔합니다. 청와대부터 인식과 위기관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뜯어고칠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다라고 심지어는 동아일보마저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를 꼬집고 있습니다. 사실 청와대 지하벙커 여기에 온갖 우리 사회의 재난 관련 혹은 위기 관련 안보 관련 정보가 직결되도록 만들어서 상황실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그때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을 했던 이후 통일부 장관을 했던 이종석 씨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때 인터넷신문 발행인들을 초청해서 그 청와대 벙커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신문 발행인들뿐만 아니라 각 신문사의 논설위원 다 따라 돌아가면서 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보니까 잘 만들어놨어요. 그 시스템 이명박이부터 팽개치기 시작한 겁니다. 왜? 노무현이 만들었으니까. 이딴 식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무책임이 발생한 겁니다. 정말 정권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정권을 바꿀 수 없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머리통 속을 뜯어고치든지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진돗개가 더 한번 물면 그냥 그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국정원이 나라의 암덩어리가 돼가고 있고 어지럽고 거짓된 뉴스의 홍수 속에서 헤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기 뉴스 바리케이드 너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시대 모든 성역을 뛰어넘는 진짜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 평일 오전 7시 반부터 1시간 반 동안 여러분을 공정한 뉴스 세계로 모십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얼찌문덕님 감사드립니다. KBS
노조에서 절대 불가로 지목됐던 두 사람은 빠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새 사장으로 선출된 조대인 씨 문제 많습니다. 오늘 한국일보가 사설을 통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KBS 이사회가 보도통제 논란으로 해임된 길환영 전 사장의 후임으로 조대현 전 KBS 미디어 사장을 선임해 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했다. KBS 노조가 절대 불가로 지목한 후보 2명은 아니어서 파업 재개 등 파국은 피했지만 조 사장 후보 역시 부적격 명단에 올랐던 사람이다. PD 출신인 그는 2007년 대선 당시 MB캠프 특보 출신인 김인규 전 사장 시절 부사장을 지내며 제작 자율성 훼손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가 부적격 딱지를 떼려면 독립성 보장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KBS 노조는 전날 후보자 면접 과정에 절차적 하자 등을 들어 원천 무효를 주장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조대인 씨 역시 문제 많은 인물입니다. 최악을 피하다 보니까 어차피 차악이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조대인 후보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 어부지리 낙점에 화낼 게 아니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KBS의 고질병이자 세월호 참사를 통해 더 확연히 드러난 정권 눈치보기 굴레를 벗어야만 합니다. 숱한 전임 사장들처럼 정현지 이후에 숱한 이명박이 임명하기 시작했던 전임 사장들처럼 청와대에 휘둘리면서 자리나 지키려고 좌고우면한다면 내년 11월까지는 임기를 채우기 어렵다는 점 명심해야 됩니다. 공영방송 기행적 지배구조 개선 시급합니다. 지금 11명의 KBS 이사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여야 추천 7대4로 구성됩니다. KBS 이사 추천권을 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도 대통령 여당과 야당목 3대2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특별다수제를 도입해야 됩니다. 마침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들이 일명 길환영 방지법을 입법 청원했습니다. 여야 각 4명, 여야 합의 3명 등 11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자. 그리고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하자. 사장 선임은 3분의 2 찬성을 하자. 길환영 방지법 반드시 입법이 돼서 앞으로 다시는 KBS가 공정성 시비로 신음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